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들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월간 뉴스 분석 1월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뉴스를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각들, 지적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세 분께 일단 그래도 희망이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올 한 해 좀 듣고 싶은 뉴스랄까요? 희망하는 뉴스를 일단 한 번씩 좀 듣고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건 좀 진 교수님부터 바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작년 내내 그 청주시에서 핫 이슈가 됐던 것 중에 그 도심 한복판에 건설 예정 중인 SK 하이닉스의 그 LNG 발전소 건립 문제가 자진 철회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사실 뭐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좋은 기업 지배 구조를 주창하고 있는 SK그룹이 그런 중요한 그 ESG 경영을 내세우면서도 환경 보호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이런 그 도심 내 한복판에 발전소 건설은 철회하길 바랍니다. 네. 신 교수님 희망 뉴스. 예, 바야흐로 이제 대선 선거의 시간들입니다. 네. 충북을 포함해서 충청권 4개 시도 그 단체장들께서 각 지역별로 3개씩 이렇게 공약을 또 공통 공약 2개를 선정해서 주요 후보들에게 전달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큰 SOC 인프라 건설부터 삶의 질에 관련된 것까지 뭐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철도 등등 포함해서 공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잘 채택이 돼서 새해 호랑이의 기운으로 포효하는 충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코로나19 종식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마스크 벗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모습, 소풍 가는 모습 이런 뉴스를 전해 듣고 싶습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된 청주시청 4층. 고성과 욕설이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일부가 쓰러지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경찰관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안 밀었다고! 이렇게 안 민 거예요? 안 밀었다고! 다시는 거예요, 이래버려. 청주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앞두고 청주시와 이를 저지하려던 주민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논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청주 원도심의 원형과 경관 보호를 이유로 청주시청부터 육거리까지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정하고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원도심인 남주동 일대 40층에 육박하는 고층 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자 추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확보 없이 약 5, 6천 세대가 추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더라도 낙후된 환경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이미 청주시청 뒤에 49층 초고층 아파트도 승인하더니 이제와 딴소리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어떤 업자가 7층이나 15층 지으려고 누가 들어옵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청주시에서 시가대로 다 사가지고 지들 만들어요. 도시계획 결정을 강행하려던 청주시는 주민들의 극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일단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네. 자, 함께 첫 번째로 다뤄볼 뉴스는 원도심 고도 제한 논란에 관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세 분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잠깐 듣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뭐 도심 개발에 있어서 공공성의 확보와 형평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전체 그 시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경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그 건축물 규제에 대한 것이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토지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간의 그 적절한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신 교수님은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근무하는 그 대학의 연구실에서 나와서 딱 보면 기존에는 우암산이 아주 잘 보였었습니다. 앞에 네. 그 유명한 사찰도 잘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34층짜리 아주 도청 옆에 큰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서 지금은 그런 경관은 없어졌습니다. 네. 자, 보존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개발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공공성, 형평성. 그런데 가장 여기서 저희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갈팡질팡, 왔다 갔다. 네. 불과 2018년에는 이랬고 지금은 왜 이러느냐. 다 절차적인 걸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고통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해주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점 정말 답답합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예인데 지금 요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정치 용역을 시작한 이래 이 고도 제한을 하는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불과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재산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나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 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달 논의했던 청주 묘들려 교실처럼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그 원도심 고도 제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도 제한이 이제 뭐 왜 필요한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 교수님. 사실은 형평성과 공익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정부는 당연히 이제 공익성을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제 그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죠. 근데 이번 같은 사안은 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청주시의 경우에 이제 그 시장이 바뀌면서 네.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가 나서 건축물이 49층이나 올라간 것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규제를 하느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바뀌어서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바뀌더라도 가장 중요한 측면의 정책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규제를 풀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규제를 가거나 이런 그 내 방식대로의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런 전략은 좀 그렇고요. 예. 이 그 자기들의 그 추구하는 정책의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어떤 암묵적인 그 일관성 유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아까 갈팡질팡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그런 같습니다. 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더 그 정책 일관성에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청주시에서 변호사님. 들고 있는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 제한의 필요성에는 이 구간 안에 철당간이나 청주 음성 등 역사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 집적되어 있는 그 원도심을 보호함으로써 고층 건물 규제를 통해서 이거를 원도시 활성화를 해서 이제 관광 자원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뜬금없는 고층 건물 두 개가 서 있기 때문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개발을 기다리며 여기 좀 형해화 되어 가고 있는 도시에 거주했던 원 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기존에 이제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로 폭을 기준으로 끝점에서 이제 건물 그 높이까지 해서 보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으로 가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일조권하고 같이 맞물려서. 근데 그게 이제 2015년에 없어졌죠. 우암산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옛날에 또 기준을 삼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높이 94m. 우암산을 기점으로 해서 94m의 제한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내 한복판에 이제 2개의 큰 그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34층, 49층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도청 그 상당공원 축의 그 도로 양쪽으로 해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약 7천여 원주민, 원래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을 하나 제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반대적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새롭게 개발을 해주든지 예. 아마 절차적인 걸 다 거쳤더라도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할 때 미리 아주 치밀하게 원도심 개발 이런 네. 그 그림까지를 같이 내놨더라면 아마 이런 지금 저렇게 멱살을 잡고 같이 뒹굴 정도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예. 절차를 거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행정에서 있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사실 예, 이제 그 아까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그 정책 성향이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되면 정책도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같은 이제 시정 자문기구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일정 부분 심의 기능도 있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권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실무가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중이 어떻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도심 경관에 대한 공익성 확보를 위한 것들을 미리 좀 했었어야 예. 되죠. 사실 전임 시장 때 그 코아루 휴티스가 허가 났을 때 그때도 이미 반발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경관지구의 그 고도 제한 이전에 그 전임 시장 때도 그 도심 내, 더구나 원도심 내에 49층이라고 하는 그 뜬금없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발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런 당시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예.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냈었더라면 시장이 과연 그걸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때 있어서는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에만 단순히 맡길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네. 그런 것들을 중지시켰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러 했어야 됐다라는 지금 이제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긴 있습니다만 이미 또 벌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경관지구 이 고도 제한 자체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이미 지어진 것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더 어려운 측면이 어려워진 것 있죠.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예. 이제 사선 제한이 폐지되기 전에 대법원 판례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남산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용도지구 이제 변경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부지 내에 단국대학교가 이제 시설을 짓겠다며 이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불허가 돼서 이 이제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서 이제 위법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그 이제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는 부지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익이 사익보다는 크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형평성과 관련해서 이미 남산 근처에 높이 올라가 있는 다른 건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들은 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이전에 지어진 네네. 지어진 것이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코아루나 이제 다른 고층 건물은 지금 작년 말에 통과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네네. 이제 허가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어떤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도 제한이나 이를 규정하는 조례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고도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거를 뭐 모른다거나 무조건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헌법상에 차지하고 있는 재산권, 그다음에 또 그 반대편에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실은 다 등가성이죠. 저울로 달기가 참 어렵죠. 네. 같은 가치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익과 사익 간에 굉장히 충돌이 될 때는 비례 원칙, 그다음에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어느 일방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우암산 우리 순환도로 공원화 토론할 때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그 주변에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사전적인
뭐 단순한 어떤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같이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행정행위의 안정성, 지속성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남주동 같은 경우에 33층으로 인허가가 되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금서 적용하면 그거는 멈춰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12층쯤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래도 수익이 맞을 거다. 네. 근데 민간 기준으로 보면 그걸 추진해왔던 소위 이제 업자 기준으로 보면 예. 수익에 현격한 차이가 그렇죠. 나는데 그걸 할 리가 없겠죠. 등등 감안해 보면 행정행위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도 또 어떤 일관성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측면에서도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서울 남산 쪽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의 어떤 유사한 사례를 좀 풀어주셨는데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예, 사실 이제 서울시 고도지구 제한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국회 등 주요 시설물, 산, 공원, 문화재 등의 인근 건축물을 일정 높이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그 곳이 9곳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국회, 그다음에 서초동 법원타운, 북한산 인근, 뭐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등등에서 매우 중요한 그 지역의 미관을 위해서 건물 높이 제한이 있는데 최근엔 이런 그 건물 고도 제한이 약간씩 해제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향을 보면 많은 이제 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제 그 해당 지역의 그 주민들의 그 불편함 또는 그 재산 손실을 이제 만회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형태에서 이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죠. 그냥 네. 완전히 풀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 판례에서 나와 있지만 우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익성을 위해서 해당 지주나 건물주들이 무조건 손해를 감수해라 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청주시에서의 그 원도심 경관지구 건축물 규제는 좀 더 대화를 가지고 조금 완화를 해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댓글이 있으면 좀 들으면서 네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 네, 행정에 대한 그런 그 비판들,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참 많습니다. 그 코리아 프레데터라는 분께서 시청 뒤에 49층 지어놓고 크크 남궁병원 앞에는 30층짜리 지어놓고 이제 와서 시청에서 육거리를 못 짓게 하는 게 문제 있지 않나. 내가 청주 35년 토박이인데 이런 건 쉴드 불가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충북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4,943명인데 6년 뒤인 지난해 13,736명만 충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8%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학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1등급과 2등급 비율은 8% 남짓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등에 그쳤습니다. 충청북도는 이게 지역에 명문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영재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모두 54개 있는데 충북과 경남, 제주에만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다른 도와 달리,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나 영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각 정당에 건의한 3가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AI 영재고 설립을 포함한 것은 그만큼 명문고 설립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명문고가 없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충청북도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도 충청북도가 명문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도교육청은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문고하고 영재고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세대 우리 국가의 먹거리인 AI 영재를 기르겠다. 영재고를 통해서 기르겠다. 기존 영재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AI 영재고 설립을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3대 지역 공약에 포함할 정도로 지역민에게 중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북의 두 번째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사실 우리 도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 그런 공론화 과정도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충청권 공동공약으로 각 정당에 건의한 만큼 대선 공약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도 영재고 설립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AI 영재고 관련 뉴스였습니다.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 보고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네. 계속 명문고 설립을 주장하던 도청과 충청북도와 또 AI 인재 양성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았던 도교육청 간에 AI 영재고란 학교라는 그런 좀 특이하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합의에 이르렀으면 지역 현안으로 같이 하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이게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다고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설립 비용만도 910억 원이 들고 한 해 유지비만도 100억 원씩이 드는데 종전에 교육청에서는 계속 과학고등학교를 활용하자라는 안을 내놓으셨었거든요. 근데 벼랑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또 학생 절반을 타지에서 인재를 영입해서 이렇게 많은 도교육청비를 쏟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진 교수님. 이거는 이제 사실은 AI 영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이제 도교육청의 생각과 과거의 선발형 명문고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도의 그 생각, 이 동상이몽인데 그 동상이몽을 그동안에 이제 그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번에는 어쨌든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해 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할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앞으로 합의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처럼 이제 자립형 사립고가 아니고 공립이라는 거죠. 즉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특정한 영재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모든 그 국민들의 그 공감을 얻을 것이냐, 이 문제가 좀 해소될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10만 양병설, 소위 코딩 인재 10만 양병설을 각 대선 주자들이 주창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컴퓨터라든지 AI 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해서 하자라고 수도 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I 영재고, 저는 본질적인 부분은 제 소신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뜬금없는 부분은 그게 우리 충북의 대선 공약 1, 2, 3 중에 들어갔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 목적은 좋으나 홍보, 도민들, 국민들 설득에 실패했다. 왜? 영재고의 방점이 찍히거든요. 영재고에 대한 본질적 반감들이 있습니다. AI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영재고의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특목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명문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본질적 반감이 그대로 왔다는 거죠. 제가 학회에 물어보니까 지금 AI 인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4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대학원 딱 졸업하면 초봉이 지금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굳이 미국을 가지 않더라도.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시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그게 영재고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 굉장한 반감 속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26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아까 이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게 좀 뜬금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 AI 국내 전문가가 400여 명에 불과한데 과연 이 영재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을 때 그런 우수한 그 교사진을 이룰 수 있을지조차 저는 의문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재고를 나와서 아이들의 진학이 지금 자사고나 이런 거를 폐지하려는 것이 뭐 의대 모두 어디 자사고든 외고 과학고 나와서 다 의대에 진학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영재 고등학교라고 생각해
부족해서 좋은 대학, 뭐 의대 이런 걸 가려는 발판으로 삼게 운용이 될지 말씀하신 대로 잘 AI 인재를 육성하는데 진짜로 소실 있게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택도 극명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진 교수님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트러블이 많이 예상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영재고에 갈 수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환영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학부형들은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쟁점에 있어서 이것이 성공을 거두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해소돼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이게 공립영재고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뭐 900억씩 들여서 설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막대한 투입이 어떤 나중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재고 출신들이 단순히 자기네 일신영달을 위해서 의대에 진학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개인 코스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과학기술 인재로서 남아서 그들이 그 발전하는 융합 인재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 커리어 패스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청사진에 들어가 줘야만 주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의대로만 빠지는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진 교수님께서 이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명문고 논란이 있을 때 이시종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충북 출신의 2급 이상 공무원이 형격히 부족해서 중앙에서 뭐 예산을 딴다든지 어떤 우리 충북의 현안을 해결할 때 정말 힘이 딸려서 명문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논거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그것과 이게 지금 겹쳐버리는 거죠.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다시 뒤집어서 보면 AI 영재고에서 인재를 지역에서 50%, 외부 다른 지역에서 50%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명문고나 영재고나 간에 과연 우리 이 학교를 나왔을 때 충북에 취업을 하고 충북에만 기여하느냐 또는 충북 사람만 들어가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영재고나 명문고에 자꾸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반감도 많고 진짜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크게 접근하고 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그 설립 목적 자체에서 도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더 잡고 가면은 그럼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네. 보시는. 이미 여야 대권 후보들이 다 AI 인재, 융합 인재를 기르는 거에 다 공약을 냈습니다. 특히나 대학에 AI 특화된 학과를 신설한다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못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우리 충북에 만드느냐 또 충북의 인재들이 뽑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한정돼 있는 교육 예산이 아까 이제 910억 원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AI 영재고에 이렇게 투자가 되면은 다른 쪽에 형평성에서 다른 학교 예산을 좀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실제로 아까 제가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것이 이제 공립학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재교육에 투입하는 예산 못지않게 일반 학생이라든가 소외 학생에 대한 예산 투입도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치단체가 보여줘야 돼요. 말하자면 사실 이런 것들은 홍보도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 영재학교 추진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소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라든가 또는 대안학교라든가 또는 일반 학생들이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이런 것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좀 더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AI 영재고가 충북을 위한 인재 양성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인데 충청북도도 참여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대선 후보들도 다 이제 네. 공약에 포함시킬 만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게 지역의 현안으로 올릴 만큼 과연 중요한 것이냐 이런 아까 뜬금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시선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전교조 충북지부에서는 당연히 또 이제 영재고 설립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바로 지금 이제 전교조 충북지부의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처음에 홍보나 대도민들 설득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 소위 이제 행복 씨앗 교육으로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뭐 소위 그냥 수월성 교육이 아닌 일반 평준화된 교육 이런 것들과 자꾸 이걸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을 몇 명을 보냈니 꼴찌를 했느니 뭐 수능 1, 2등급이 전국에서 뭐 15등 정도 하느니 이런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측면인데 이게 동렬에서 수월성 교육으로 완전히 이 동렬에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본질이 완전히 흐트러졌다는 거죠. 네. 이건 진짜 대한민국과 글로벌을 위한 인재, 특히 이제 충북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헬스, 코스메틱 이런 전반적으로 충북에 잘 포진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까 이제 국립이지만 어떤 민간의 그 기술 그다음에 인프라랑 잘 매칭해서 길러내는 것 이런 것들로 잘 설득하고 갔더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전교조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논리와 전혀 별개의 판에서 할 수 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큽니다. 추가하면 단순히 과거 그 지역 명문고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 융합 영재를 양성하는 그런 형태의 그 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그것이 미래를 견인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충북 지역의 그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거시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과거 청주고 등의 그 지역 명문고 출신이 서울 가서 성공하면 충북을 위해서 내려왔냐 이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국가를 위한 인재로서 양성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로를 지금부터 설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좀 변호사님은 이제 또 먼저 앞서 내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 면에서 글로벌 과학 융합 인재 양성으로 정확하게 좀 흘러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도내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포함된다는 데 저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내 학력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선 공약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합심을 해서 그런 공약들이나 대책을 내놓으실 때지 단순히 AI 과학 영재 육성 이것이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공약으로 요청할 3대 현안 중에 하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AI 인재 양성 육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간판으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걸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접근이 이제 거꾸로 돼야 될 것이 국가적으로는 분명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는 물론 현재 이제 새로운 그런 분야를 신설하는 걸 반대하지만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걸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그걸 우리 충북에 유치하고 충북이 매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거꾸로 접근해야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댓글 있으면 저희 들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신 교수님 댓글 혹시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역시나 저희가 지적했듯이 지역 인재로 남느냐, 지역에 기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노브이님께서 옛날부터 각 지방마다 명문고가 있었지만 그곳 출신들이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님은 이미 입증되었다. 졸업하면 모두 서울로 갈 것인데 지역 발전에 뭔 도움 되겠나? 잘못된 정책 건의다. 차라리 기업 유치를 더하는 게 유리. 그런 공약 건의해라. 그러면 전국의 인재가 몰려든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집안이 검게 그을렸고 타고 남은 재들이 바닥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청주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현관 입구에선 집주인 67살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던 할아버지는 지난 6월부터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 달에 2-3번씩 찾아가서 건강을 살펴왔는데 정기 방문을 하루 앞두고 숨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주택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단독주택 화재로 숨진 사람은 충북에서만 23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들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독거노인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신 교수님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매번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이 안타깝죠.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나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쪽으로만 보지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고, 근데 이게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IT, ICT 기술과 융합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에 머물러서 꼭 어떤 사고 희생이 난 뒤에야 뒷북을 치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이런 법이 있어 하시겠지만 작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는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도 매년 어떤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매우 이제 기본적인 법이 시행이 됐다는 것이 고독사 문제가 단순히 지자체, 소외된 마을 이런 하나의 문제만이 아님을 네. 좀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 지 벌써 반년 이상이 지났지만 별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후속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첫 발은 지금 내딛는 상태다. 예, 신 교수님. 이게 이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는 사실 이제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네. 400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이제 청장년층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독으로 혼자 사시는 가구들에 대한 접근은 노인 문제에 더해져서 사실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억지로 가족 구성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사실상 가족 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절연이 이런 고독사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특히 또 장기화되면서 예전 같으면 이제 마을회관 같은데 다들 모여서 그래도 시간 좀 보내셨던 분들이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 위한 대책들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있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기존에 진짜 마을회관이라든지 각종 공동 시설에서 이제 여가를 즐기고 또 공동 체육시설 같은 데서 이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어떤 외로움이나 그런 고독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벌써 만 2년이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굉장히 네. 정말 외롭고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정기 안부 확인, 코로나 요즘 이렇게 밀접 접촉만 돼도 계속 확인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제 전화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은데 정기 안부 확인, 가사 외출 동행 서비스, 생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또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안부를 묻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자체마다 많고요. 우리 충북에서도 독거 노인의 친고령화 정책들로 해서 각종 이제 로봇 효돌이 효순이라고 그러죠. 그런 로봇을 이제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것들 큰 틀에서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정부 예산에 4,137억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 규모는 50만 명에 머무르고 있어요. 전체 노인의 853만 명의 5.8%에 불과하고 홀몸 노인, 독거 노인 167만 명의 30%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 제도가 있지만 그것들을 실제 당사자인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뭐 안심 케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네트워크의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의 상당 부분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 예산으로 돌려서 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네. 그들이 그 안심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이런 하나 서비스 스피커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고 내가 위험할 때 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경제적 위험, 또 정서적 위험, 신체 위험 여러 가지 것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예, 단순히 독거노인들이 몸이 편찮으셔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외롭게 이제 건강은 하지만 할 것이 없고 같이 네. 있을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뭐 정말 우울증이나 치매,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그러니까 반드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어르신들을 즐겁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역 내에서 괴산이 그 2024년에 WHO의 고령 친화 도시 지정을 계획하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이제 도시 고령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돌봄 외에 노인 일자리를 확충시킨다든지 활기찬 여가 생활이나 사회 참여를 위한 다각도의 모색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효 문화 삭감을 위해서 효도 수당도 마련한다는 식으로 그 세대 통합을 위한 여러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 그 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2개 정부의 부처 청 기관들 22개 356개 사업이나 있는데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상하수도 계량기 4세대 계량기라고 그래서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리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시간 이상 물을 안 쓴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보통은 어떻게든 수도를 먹는 물이든 뭐든지 계량기가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바로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사회복지 그 현장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것까지 이제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하거든요. 충북에도 그런 부분들을 네.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이게 단순히 혼자 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1인 가구가 이제 고스란히 또 노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독사 같은 것이 그야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 있는 건데요. 고독사 관련해서 혹시 더 덧붙이신 말씀 있으시면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그 이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477만 가구에 대해서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서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노인 세대에도 좀 확장을 해서 필요한 그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것을 뭐 스스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정부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노인들 스스로도 저도 늙어가지만 이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라든가 희망, 즐거움, 뭐 목표 이런 그 단어가 항상 그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항상 미래가 있고 목표가 있고 또 그 네. 희망 이런 걸 갖고 살잖아요. 노인들도 65세가 넘더라도 이제 수명을 따지면 앞으로 20년이 있어요. 20년 동안 향후에 자기가 추구할 목표, 희망,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예. 충북이 이제 아시다시피 11개 시군 중에서 6개나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 인구가 워낙 이제 많아졌고요. 청주 네. 평균 연령이 약 41세 근처인데
괴산군 같은 경우 51세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노령화가 돼 있고 초고령 사회로 가 있고 또 청주가 노인 자살률 참 좋지 않은 통계인데 그래서 전국 1위로 나온 게 꽤나 있습니다. 매년 발표를 할 때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더 세심하게 우린 신경을 써야 된다. 오히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보다 농촌, 고령화 사회가 된 그 농촌 지역이 오히려 노인들을 위한 혜택은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경우에도 지금 적극적인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기 이전 코로나 시대 전인 2019년 9월에 이미 청주시에서는 만 50세에서 64세 이하의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한 발 빠르게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주변에서 보면 이 혜택을 받다, 이런 조례가 있다, 이런 뭐 정책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례라든지 어떤 대책들은 있어도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한 조례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댓글이 있을까요? 네. 뭐 주로 안타까운 내용들인데요. 그 백땡연님께서 코로나에 관심이 쏠려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슬프네요. 이제라도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당부의 댓글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뉴스들 가지고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